마사지건을 사용하다 실명이 됐다. 그냥 근육통 해결을 위해서 사용했던 마사지가 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죠. 마사지건 이렇게 뾰족한 거를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사용하는 거 보고 정말 기야만한 줄 알았는데요. 딱 봐도 저거 플라크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플라크가 너무. 뭐예요? 기름 찌꺼기. 네네. 그게 써보니까 너무 강력한 것들이 있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라인의 아래에만 하라. 반갑습니다. 의사들의 수다 MC 전민기입니다. 오늘도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처방전을 써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종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게 인사를 나누긴 했는데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일 질환으로 우리나라 사망률 1위 질환이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뇌졸중은 살리기 어려운 걸까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우리가 뭐 다른 질환에 걸리면 입원하기 위해서 짐 쌀 시간도 있고 뭐 나 갈게 전화할 시간도 있고 가족들한테 연락할 시간도 있는데 뇌졸중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뇌졸중이 딱 걸리고 1분 안에 뇌세포는 190만 개의 뇌세포가 사멸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정말 촉박한 게 뇌졸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간 지날 때마다 이제 점점 뇌세포가 죽게 되는데 이 뇌라는 공간이 두개골 안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뇌세포가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출혈이 생기면 이 압력이 점점 커지면서 뇌 안에 있는 뇌관이라는 곳을 꽉 막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망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뇌라는 장기가 워낙에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데요. 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막히면 뇌경색, 옛날 말로 중풍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게 뇌졸중이니 막히거나 터지면 뇌가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앓으니까 어쩌면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든타임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든 혈관병 중에 경색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몇 안 되는 질환이 뇌경색, 심근경색. 그러니까 혈관이 갑자기 막힌다라고 하는데요. 심근경색과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심장 같으면 90분, 뇌 같으면 한 4시간, 5시간 이 정도 굉장히 질환이 발생하고 머뭇거리거나 다른 방안을 찾기 전에 빨리 최대한 병원으로 가야 돼요. 뇌는 생각보다 그래도 골든타임이 좀 기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일단 이제 시간이 지나면 괴사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산소와 포도당이 부족해지면서 점점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그래도 혈전용해제를 정맥으로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4.5시간, 4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응급실 가면 몇 시부터 이랬냐고 계속 따져 물어요. 오늘 아침부터 그래서 어제 몇 시부터 그랬다는 걸 자꾸 물어보는 게 자꾸 다그치고 혼내려는 게 아니고 이 시간 동안 내가 혈전용해제를 쓸 수 있냐 아니면 정 안 되면 동맥 내 혈관을 뚫어서 끄집어낼 수 있는 혈전 제거를 할 수가 있냐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자꾸 시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가 어느 부위가 뇌경색이 생겼냐에 따라서 뇌가 담당하는 부위가 언어다. 그러면 그 언어를 담당하는 뇌세포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남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좌반구라던가 우반구 한쪽으로 완전히 뇌경색이 왔다.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반신불구 상태로 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응급실에서 막 되게 급박하게 입원시키고 치료를 다양하게 하곤 하지만 사실 뇌경색이 정말 슬픈 게 1, 2주일 치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재활 치료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남아있는 마비를 알아서 좀 재활하시라 이런 식으로 되고 아니면 이제 골든타임 놓쳤을 때는 그냥 요양원에서 아스피린 먹고 누워있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적으로 변하게 되죠. 정말 빠른 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에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4.5시간이 너무 넘었고 2, 3일이 지났어. 근데 내가 반신마비가 이미 돼가지고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좋은 치료를 해달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이제 뇌경색이 온 부위에 혈전용해제를 써봤자 출혈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다 타버린 잿더미로 남은 오두막에 거기 쏘시개로 계속 쑤셔봤자 뭐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집만 무너질 뿐이지.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뇌졸중에 가장 최악인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혈관 질환을 뇌혈관 따로, 심혈관 따로,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걸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라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혈관 질환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위험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단 뇌혈관뿐만 아니라 모든 혈관 질환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체중 빼고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병 약물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
이게 사실은 기본이죠. 만약에 그거를 더 나눠서 본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는데, 뇌경색은 주요 원인이 플라크라고 하는 죽상동맥경화증의 심장에서 오는 색점, 예를 들어 부정맥 중에 심방세동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그게 날아가서 뇌경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상동맥경화증이라는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앞단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죠. 이 병은 그 앞단에 건강하지 않은 식사, 운동을 덜 하시는 거, 너무 늦게 주무시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마디로 뇌경색 쪽은 심근경색이랑 비슷하게 대사질환과 생활습관이 이제 아주 관여를 많이 하는 병이고, 뇌출혈은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거거든요. 이 스파이크성 혈압 오름이 있어야 돼요. 가장 제가 강조하는 건 겨울에 남자분들 머리카락 많이 없는 분들은 모자를 반드시 쓰시고, 갑자기 추운 날씨에 밤에 술을 마셔. 그래서 과음이나 폭음을 하시고 이 취기에 막 다 벗고 얇게 입으시고 그러다가 막 이벤트가 생기는 게 정말 전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뇌출혈은 혈압 스파이크성을 항상 기억해서 추위 조심하시고 술 조심하시고, 너무 열받는 거. 너무 열받아서 팍 하면 보통 그 드라마의 회장님들의 뒷목이 이제 뇌출혈이죠. 이제 이런 습관들 말고 우리가 의외의 행동이 우리 뇌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냥 근육통 해결을 위해서 사용했던 마사지가 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그런 인스타 글이 있었어요. 마사지건을 사용하다 실명이 됐다. 앞이 안 보여서 우리 목 뒤에 척추동맥이라고 있거든요. 동맥을 자극을 계속해서 척추동맥이 박리가 돼서 문제가 되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써보니까 너무 강력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가는 그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저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거군요. 저도 진짜 저희 부모님이 그 마사지건 사용하는 거 보고 정말 기함하는 줄 알았는데요. 막 마사지건 이렇게 뾰족한 거를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그리고 막 시원하다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좀 너무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제가 마사지건 진료실에 놓거든요. 제가 그거 언제 쓰냐면 이제 이석증이라고 해서 어지럼증이 있는데 이 돌이 꽉 끼어가지고 세방고리관이라는 데서 안 빠져. 이 돌을 빼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마사지건을 써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뇌 안에 있는 전정기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마사지건인데요. 그거를 혈관에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딱 봐도 저거 플라크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플라크가 너무. 뭐예요? 기름 찌꺼기. 이 혈관 안에 기름 찌꺼기가 붙어 있는데 밖에서 진동을 주면 이 아이가 도망치고 싶겠죠. 이러면 도망쳐면 바로 머리로 날아가기 그럴 때문에. 수 있군요. 생각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면 여기를 건드려서 올리면. 그러니까 그게 아주 안전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만든 제품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위험한 것들이 있고, 드드드드 하는 그 진폭이 0.5mm에서 1cm 내외인데, 이 진폭 에너지가 우리 눈의 수정체가 탈구되는 진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외상성 백내장은 사례가 정말 많았고요. 논문도 실제 많고. 마사지건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쇄골뼈 위로는 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도 사실은 이게 어느 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냐면 근육의 배 부분, 중간에 볼록한 부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끝에 쪽도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좀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약한 강도로 좀 안전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목걸이 라인의 아래에만 하라. 왜냐면 승모근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승모근에는 꼭 쓰고 싶어 하세요. 이 얘기 또 아내한테 하면 목걸이 사달라고 할까봐. 뭐 어디야? 어딘지 네,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네.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잘못된 정보들 있나요? 썸네일 뽑아서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블로그나 이런 글들이 꽤 있던데. 워낙 많죠. 뇌경색 의심해가지고 왔다. 앞에서 막 급하게 진료를 빨리 봐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면서 들어와서 내가 어제부터 눈이 떨리기 시작한다. 저는 이제 눈 떨리면 또 이제 다들 하시는 레파토리가 이제 마그네슘이어서 아, 또 마그네슘 얘기하시겠구나. 그걸 고쳐드려야 되지 했는데 그걸 또 뇌경색으로 이렇게 연결을 지으셔가지고 눈 떨리는 게 이제 그냥 이 안륜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피로라던가 아니면 약간 눈 건조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이 눈 떨림을 뇌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분 좀 귀여운 분은 침을 흘리면 뇌졸중이라던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침자국이 있다. 그건 자다 흘린 거지. 저도 있었는데 진찰 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뇌졸중이 터지기
전에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신호 같은 건 없는 거예요? 혈관은 100% 막히기 전에 반드시 사인을 보냅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를 무시하거나 지나가기 때문에 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손을 드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에 갑자기 힘이 떨어져서 떨어뜨린다거나 네. 또 음식을 씻고 삼켜야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쭉 흐른다거나 또는 말을 할 때 말이 좀 꼬인다거나 또는 이렇게 앞에서 사람이 봤는데 시선이 정확하게 꽂히지 않는다거나 없던 증상이 새롭게 생겼다라고 한다 그러면 혈관 질환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저도 가끔씩 여기가 저린 듯한 찌릿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그게 만약에 처음 생겼으면 조금 의심을 하셔야 되지만 이런 증상들이 몇 살 전에 또는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비교적 젊잖아요. 네. 그럼 괜찮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혼날 것 같은데 뇌졸중 자가진단법으로 한쪽 팔을 들고 테스트, 발음 테스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봤을 땐 그닥 신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말 뇌졸중이 의심된다 하면 테스트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을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나 이게 헷갈린다 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우리가 뇌졸중 학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손, 발, 시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손이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나 힘이 좀 빠지지 않는지 또 발음이 어눌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아니면 이제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걸 복시라고 하는데 복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시야가 한쪽이 흐려졌거나 이런 시야 장애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 아예 틀린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알꼭질하는 경우에도 연초 증상. 죄송합니다. 계속 여쭤봐서. 근데 왜냐면 워낙 이런 글들이 많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아주 그냥 키포인트죠. 네. 딸꾹질이라는 게 횡격막하고 이 미주신경하고 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생기는 게 딸꾹질인데 누구든 다 해봤잖아요. 딸꾹질 해보셨죠? 보통 멈추죠. 네, 숨 참고 심호흡하고 하면 거의 다 사라지는데 이게 이제 이틀 연속 딸꾹질이 생긴다. 그럼 병원에 한번 와보셔야 되고 뇌졸중 있을 때 딸꾹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뇌 아래 이렇게 내려가는 연수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분이 호흡이나 심박동이나 이런 거를 관장을 하는 중추신경인데 여기에 뇌졸중이 조그맣게 생기면 이런 밸런스가 깨지면서 계속 딸꾹질을 하거든요. 심하면 정말 몇 년째 딸꾹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병원 안 가요, 그래도? 아니요. 병원에서도 계속 이번 그래요? 중에도 계속 딸꾹질을 하세요. 또 하나 여쭤보면은 뇌에 피가 잘 안 돌고 그다음에 혈관이 막히면은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식은땀이 난다 이런 신호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거는 뇌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니고요. 이런 뇌관 연수, 중뇌, 우리 생명에 정말 중요한 이런 뇌 중추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런 식은땀이나 호흡 부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생명이 위험한 단계이기 때문에 의심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 쪽에 문제가 아닌지를 저희가 먼저 살펴보게 되죠.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와서 앰뷸런스가 오기 전까지 그 시간에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런 것도 있을까요? 해야 되는 행동은 환자를 유심히 지켜보는 거고 호흡이나 최대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해주는 게 해야 되는 일이고 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 굉장히 많죠.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손 따지 마세요. 제발 손 따지 마시고요. 혈압 올라갑니다. 두 번째, 우황청심원 먹이지 마시고요. 또 세 번째는 내가 이거 TV에서 봤는데 이거 뇌졸중일 수 있어. 내 아스피린 먹어봐. 너무 위험해요. 왜냐면 이거는 오히려 출혈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곧 뇌라고 했잖아요. 항상 시간을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뇌졸중이 일어나는 경우에 한 50% 이상의 분들이 삼킴 곤란, 기도나 이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황청심환을 먹게 한다거나 아스피린, 뭐 물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하게 할 수 있고 또 출혈성인 경우는 손을 따면 또 그래서 피가 나면 더 보호자로서는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들도 더 혼란스럽고 또 환자분들 중에는 막 너무 환자분은 가누지를 못하는데 앉아보라고 정신 차리라고 눕혀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 눕혀서 목이 접히는 거 제가 상상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마사지 같은 거 해주는 건 괜찮아요? 피 잘 통하라고? 도움은 안 됩니다. 근데 마사지는 제가 참 말리기 어려운 게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 보면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발을 만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 네. 그건 되지만 막 너무 주물러서 문제가 되는. 그럼 누군가 쓰러졌을 때 119 부르고 심폐소생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뇌졸중은 의식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막 하면은 너무 위험하고요. 네. 119 신고하면 119 직원이 안내해주고 있어요. 안내해주는 방식대로 안전하게 하시는 거.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되는데 막 했다라고 하고 오는 환자분들 계세요. 이게 뇌라는 심폐소생술을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요. 심정지가 된 상태에서는 심소생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폐를 잘 안 하고요. 왜냐하면 호흡하는 게 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요즘 이건 안 해도 된다. 기도만 확보하고 심장 마사지만 계속 하면서 놔라 이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거의 없죠. 보통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면 사람이 되게 졸리고 좀 처지거든요. 그거를 의식이 없고 숨을 안 쉰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무리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다 퇴원하고 여기 늑골이 생겼다,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큰 도움은 안 되는데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사실 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하면 좋은데 미리 검진을 통해서 좀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죽상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거는 또 그날 뿅 생기는 병이 아니고 전에 또. 생활습관,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위험 요인을 계속 추적 관찰하시는 거 네.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머리 쪽 검사하고 싶다고 굉장히 많이 왔던 때가 영화배우 강수연 씨 이제 사망하셨을 때 정말 많이 오셨는데, 그 전에 뭐 강수연 씨가 무슨 지병이 있다 이런 걸로 신문에 나거나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뇌혈관이라는 게 이런 다친 상처를 보거나 뭐 겉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 찍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맥류라던가 아니면 혈관의 협착 같은 거는 최소한 40, 50대 됐으면 그래도 한 번은 찍어보시라. 그리고 가족력 있으면 한 번쯤 찍어봐서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혈관을 보는 검사는 CT로 하는 혈관 검사도 있고 MRI로 하는 혈관 검사도 있는데, CT는 좀 조영제에 노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꺼려진다면 MRA를 같이 해서 혈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MRI와 MRA의 차이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MRI는 뇌를 들여다보면서 해마가 어디 있는지, 전두엽, 후두엽 이런 뇌 구조상 뇌경색이 있는지 혹이 있는지 이런 뇌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게 MRI고, 이제 혈관도 있잖아요. 이 혈관을 찍는 게 MRA라고 합니다. 그럼 MRA는 한번 찍을 때 비용이 좀 비싼 편인가요? 아무래도 몇십만 원 하죠. 근데 그만큼 또 가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마저도 좀 부담스러운 분들 혹시 좀 덜 비싸게 찍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뇌 혈관 질환이 지금 당장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때는 비용을 따지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그렇죠. 바로 네. 응급의료센터에 가셔서 뇌졸중이 아닌지를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40, 50대 됐고 중년인데 흡연을 한다거나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번 찍어볼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건강검진센터라던가 이런 데서 찍어볼 수 있는데, 보통 다들 질문하시는 게 큰 병원 가서 찍어야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만약에 이런 건강검진의 목적으로 하시는 거라면 MRI를 이제 테슬라라는 걸로 구분을 하거든요. 1.5 테슬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찍었는데 너무 간소하게 찍어오면 또 대학병원 갔을 때 혼나거나 다시 찍어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고 찍는 게 좋죠. 그럼 병원 가면 그 기계가 몇 테슬라인지가 알 수가 있어요? 법으로 그거를 공지를 하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네, 그래서 네. 가까운 데서 찍어보고 싶은데 여기 장비 괜찮나? 1.5 테슬라인가? 그러면 아는 척 하시면 의사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3이 더 좋은 거예요? 사실 더 좋습니다. 아, 높을수록. 그래서 보통 병원들이 3테슬라 있다고 많이 홈페이지에 띄워놓죠. 네. 사실 뇌졸중이라고 하면 대부분 뇌혈관만 보시는데요. 걱정이 되시면 심장도 정기적으로, 특히 부정맥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반드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 미주신경 실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동맥 초음파를 하더라고요. 피가 잘 올라가는지. 그것도 가능한 거죠. 실신의 원인 중에 다른 원인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게 경동맥 초음파라서 거기서 괜찮으니까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라고 하는 진단명이 내려진 거죠. 맞아요. 판정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병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혈관의 문제로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다.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네, 감별 진단이기 때문에. 놀리는 줄 알고 순간 웃겠는데, 경동맥 초음파 검사 같은 거는 종종 하는 게 좋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동맥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뇌 동맥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는 거고, 심장 동맥이 좁아지는 게 심근경색인데, 경동맥의 두께에 따라서 심장과 뇌의 동맥도 어느 정도 두꺼워지고 있을 거라는 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간접적으로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네. 두꺼워질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혈관이 있으면 혈관벽에 죽처럼 딱딱해지는 거, 그래서 좁아지는 게 안 좋은 거죠. 이게 얼마나 두꺼워지면 위험한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경동맥이 손가락 굵기거든요. 한 10mm 정도 되는데 혈관의 벽은 크게 3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막, 중막, 내막이 있는데 찌꺼기들은 내막에 끼거든요. 그러니까 중막이 더 두꺼워야 되는데
혈관이 병들면 내막이 두꺼워지면서 기름이 끼니까 이게 1.1을 넘어가게 되면 이 혈관이 이제 슬슬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는 경동맥이구나. 그렇다면 여기가 병들어 있으면 아마도 이쪽도 같이 병들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혈관 상태를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경동맥 초음파. 그래서 심장 보는 저희들도 심장 치료하는 모든 환자한테 같이 다 경동맥 초음파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애매한 기준이 있죠. 그 1.1mm라든지 거기 살짝 못 미치는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측정하면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초음파를 측정을 하면 AI가 다 그려줍니다. 1.1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단 안심을 시키긴 하지만 시작은 되셨으니 정기적으로 검사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 관리하시고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거 정기적으로 체크하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좋은 습관으로 바꿔서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뇌졸중에 확실히 안 걸릴 수 있는 방법, 비슷한 얘기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제가 뇌졸중 이제 공부할 때 정말 초반에 봤던 환자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저희가 중환자실에 입원시켜놓고 모든 원인을 다 찾았어요. 심장도 뒤지고 암 있나도 보고 30대 초반이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사람 왜 생겼을까 막 샅샅이 뒤졌는데 딱 하나 원인이 있더라고요. 흡연. 그래서 저는 딱 하나 이제 권고 드린다면, 앞에서 많은 얘기 나왔지만 담배 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뇌혈관은 심혈관이랑 좀 다르게 콜레스테롤만큼이나 혈압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뭐 어머니 아버지 혈압이 있으면 본인이 있을 가능성도 5에서 한 70% 되기 때문에 난 나이가 젊으니까 혈압 뭐 이 정도면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젊을 때부터 혈압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나이 들었을 때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저는 이제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혈관 벽에 있는 세포를 혈관 내피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내피세포가 건강해지면 뭐 콜레스테롤이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든 이걸 다 소화 흡수할 수 있는데,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유산소 운동만이 혈관 내피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산소가 특별히 더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게 유연성 운동도 있고 근력 운동도 있지만 유산소 운동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혈류가 전달 능력이라고 하는데 층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수에 물이 어떤 부분은 빨리 흐르고 어떤 부분은 천천히 흐르고 잘 혈관벽에 닿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해서 심장이 잘 밀어주면 그 혈류 자체가 혈관벽을 쭉 훑으면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잘 가요. 그래서 그걸 전달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힘이 결국에는 이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젊게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연구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다 권유드립니다. 젊은 층들은 간과하기 쉬운 뇌졸중, 정말 무서운 질병인데 오늘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술, 담배 멀리하시고 건강한 식습관, 운동을 통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습관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